안녕하세요. 저는 포럼올의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준함입니다. 오늘 75회 이제 정기 토론회인데요. 아까 13주년이라고 하셨죠? 그럼 13년 곱하기 정기 토론을 지금 75회면 1년에 6번 하는 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창립 때부터 2달에 한 번씩 정기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올해 말까지 78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번을 못 모였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래서 지금 올해 75회가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올해가 13년 됐으니까 강산도 변화시킬 만큼 연륜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 우리 포럼 올해가 회장님이 처음에 발족할 당시는 헤리티지 재단의 롤 모델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81년에 맨데이트 오브 리더십이라고 정책 자료집을 내서 레이건 행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베를린 장벽도 무너뜨리고 소련 붕괴를 갖고 온 그 유명한 그 정책 자료집입니다. 우리 포럼홀에는 세상을 바꾸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다 등 정책 자료집을 끊임없이 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회 내지 2회씩 냈고요. 정책 자료집은 토론회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연륜이 쌓여있다. 이제는 바꾸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그 포럼홀에도 위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14년간 변함없이 발전했었던 것은 우선 첫째,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창립 초기부터 모든 것을 팽개치고 헌신해온 함승희 회장님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 진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성이 깃들여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헤리티지 재단처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모두 동참해 줄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모실 분은요, 김형준 교수님입니다. 김형준 교수님은 이제 시대정신 공정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갖고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토론 참여자고요. 명지대 교수님이면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학회 부회장, 한국 선거학회 회장 등을 영입하셨고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 그리고 특히 인기 있던 책자 중에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시사 논평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썼던 글 중에 이재명, 윤석열, YS를 다시 읽어라. 이 책을 제가 아주 이 글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통합 리더십과 그 통큰 양목, 정치의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고요. 11월 18일 날 SBS 오뉴스에 보면 그 불균형 정치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찾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되는 걸 다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모실 그 최선집 소장님,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참신한 친기업 정책과 경제 성장을 말씀 주실 것인데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대단하시다. 그 옛날에 행시와 사실을 다 합격해서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둘 다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을 떨어뜨려 가지고, 근데 애가 재무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재무부에 또 좀 계시다가 한 13년을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김현장으로 또 넘어가셔가지고 계셨고, 하버드에서 또 법학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변호사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2년째 조세 전문가,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자리 잡았고요.
이분이 쓴 그 글 중에는 특히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6명 대통령의 조세 정책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일보 올해 1월 5일자 대담 토크에 보면 대통령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진짜 장문의 그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앞으로 조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는데요. 두 분의 토론 발제 시간은 25분씩입니다. 이제 시장도 하실 테니까 25분 지켜주시고요. 질의응답은 다 끝나신 다음에 10분간 맞는데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정치 분야에서 한 분, 경제 분야에서 한 분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영준 교수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승희 회장님하고 아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회장님께서 올해 포럼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포럼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설명 하셨지만 이제 오늘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올해 포럼이라 그래서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미래가 뭘까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과 한국정치의 미래인데요. 제가는 미국의 아이오와라는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 아이오와 대학이 좀 독특합니다. 이 정치 현상을 굉장히 개량적으로 연구하는 과예요. 그래서 최근의 용어로 얘기하면 데이터 사이언스적 관점에서 정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메리칸 폴리틱스를 가르치는 체어맨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과학이다. 정치학을 영어로 얘기를 해봐라. 그럼 폴리티컬 사이언스거든요. 정치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하면은 굉장히 그 좀 선입관도 안 좋고 불신도 높은데 그 과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잡아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과학이다. observation, measurement, empirical, 우리가 얘기하는 법칙 이런 걸 다 해서 과학에서는 explanation과 설명과 prediction, 예측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개량정책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기대한 만큼의 빠른 속도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죠. 지금 뭐 내년도 대통령 선거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격가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 얘기를 하면서 선거 예측을 해보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법칙이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신한국을 창조했고 97년에 IMF 극복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 발전을 하고 2002년도에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다 그 당시 시대 정신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시대 정신이라고, 경제 살리기는 시대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시대 과제일 뿐이다. 그래서 시대 정신은 특정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공통되는 정신적 태도, 양식, 이념 또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한 미래를 전망. 이게 올해 포럼의 조가 아닌가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고 올해 포럼이 시대 정신에 굉장히 충실한 포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이렇게 정의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가치의 집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시대 정신을 많이 얘기를 하는 시대 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시대 정신이 뭘까를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 해본 거는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2015년도 김강두 원장이 있는 국가미래연구원하고 동아일보가 일반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시대정신이 뭘까? 그러니까 상투적인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벗어나서 대선 시대정신을 찾기 위한 건데, 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 민주적인 국가 구조 확립, 불평등 완화, 절수성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들을 과제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정이라는 걸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뿌리와도 같은 것이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집만 얘기하지 뿌리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 공정이구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2015년도니까요. 2015년도면은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정 가치, 그다음에 혁신이 많이 나왔는데 공정이라는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1,5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왜 참여했죠? 왜 참여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했기 때문에 촛불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촉발 요인입니다. 트리거링 팩터예요. 기저 요인이 뭐냐는 거죠.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드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후보가 아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서처 입장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그러면 공정과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를 얘기했었고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과연 공정이 많이 회복이 됐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것은 지속돼서 나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정부에서의 공정이라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2017년도 대선의 시대 정신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2017년도 작년이죠.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그 문재인 정부 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치 분야에서 2019년도에 공정에 대한 가치가 28.3%였는데요. 무려 51.0%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공정을 강조했었던 정부에서 오히려 공정에 대한 욕구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슬로건에 불과했던 거다. 공정이 훼손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분야. 왜? 180석의 엄청난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져가고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선과 독단,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지 않다고 본 거죠. 국민들이. 자, 그렇다고 하면 경제 분야는 어떨까요? 이 경제 분야를 보면 2019년에요. 공정이라는 단어는 10.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작년에는 무려 32.0%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나 정치 분야에서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경제 분야에서도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발견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36.3% 성장, 그리고 32.6%가 발전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발전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이 36.0% 성장이라는 것이 21.2%로 줄어들어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화면, 이건 빅데이터 분석이라서 한 1억 3천 건 정도를 SNS상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달라요.
지금도 우리 경제에서 공정이라는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성장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분배 정책입니다. 그런데 진보가 성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포장을 소득주도 성장을 했지만 성장은 사라졌죠. 지금 보면요. 일자리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치에 대한 거를 높아졌을 줄은 모르지만 불평등 구조는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 사회 부분인데요. 사회에서의 가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강해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정의라는 것이 19년도에는 43.9%였는데 29.2%로 줄어들고 안전이라는 가치가 24.5%에서 40.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정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이 정부가 그렇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정한 사회를 못 만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돼야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2011년도 10월 달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공정한 사회라고 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거고 비슷하게 많이 나온 게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 공정한 나름대로 과정이었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나 공정한 기회나 공정한 경쟁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요. 10월 달에 추석 끝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바뀐 거는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두 번째가 공정한 기회예요. 물론 20, 30대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정한 기회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 무슨 뭐 해서 여러 가지 쉽게 표현해서 한 달에 뭐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얘기도 했지만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진영의 싱크탱크가 민주당에 많은 적을 주죠.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을 보건하는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입니다. 이 브루킹스 인스티튜트가 2006년도에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부시가 다시 재선이 되고 2008년도에 정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만든 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게 해밀턴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표로 어떻게 되냐면 growth 그리고 opportunity and prosperity입니다. 진보가 보수의 가치에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야지 정권을 찾아온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수도 얘기하는 효율, 성장, 뭐 경쟁력 이거보다도 진보의 가치에다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한다. 그런데 다양스러운 거는 공정에 대한 가치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뉴트럴한데 이번 조사에서 나온 가장 흥미로운 거는 공정한 분배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마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 지난 뭐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동 특별 개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그러한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여하튼 간에 대한민국에서의 시대 정신은 지금까지 공정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저는 엄밀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공정이라는 거는 단 한 번도 해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몇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국민 통합, 통일, 성평등 사회 구축, 그리고 분권,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아마 세부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요. 결국은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거기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가 유리할 텐데, 저는 이제 정책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거 때 되면은 여러 가지 공약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뭘까? 저는 정치 대개조라고 봅니다.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책은 정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시대 정치는 정치 대개조라고 봅니다. 이거를 어느 후보가 과연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